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버블 발생부터 이제 붕괴돼가지고까지 다 확인했고, 이제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한국의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건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15년 정도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현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은경 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선이. 정선이. 현황 읽겠습니다. 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의 여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우선 도심 인근의 신도시를 유령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자. 여기서 유령 도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요새 일본의 어떤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 빈집 사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약간 뭐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금 1000만 채가 넘었어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뭐 1200만 채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총 세대수가 해봐야 2000만 세대가 안 돼요. 1900 몇십만 세대인데 1200만 채가 지금 빈집이에요. 대부분 이제 지방 이제 외곽 쪽에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사람이 안 살아요. 그 집에. 그럼 집이 뭐 오래되고 뭐 낙후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지역들이 슬럼화가 돼요. 슬럼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혹시 동네 뭐 이렇게 재개발한다고 이렇게 비워놓은 데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옆에 지나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밤에. 왜 그러면 여기가 잘못되면 이게 범죄와도 연관될 수도 있고 뭐 미관은 둘째치고 이게 사실 사회적 문제로 되게 심각한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유권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자체가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만들기가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예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일본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뭐 200만 채 뭐 이런 식이 나온 게 대부분 이제 여러분 시골 가면 농가주택들 있잖아요. 농가주택들 같은 데면 사실 빈집이 많아요. 지금도. 빈집이 많은데 이게 그런 집들이 군데군데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슬럼화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범죄들부터 연관될 수도 있고 일단 활력이 떨어지잖아요. 빈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공공이고 뭐 지자체에서 손대가지 하기에는 사실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거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렌탈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무슨 뭐 창작 연구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러면 이제 어떤 세제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왜 그러면 도심에서 사실 그런 공간을 얻기라는 건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꼭 도시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예술적인 것도 있고 뭐 전시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어떤 창작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세금 혜택적인 거고 그러니까 임차료 같은 걸 아예 뭐 안 받는다든지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 지원 같은 그 나온 지원을 소유자한테 주면은 어차피 빈집에서 한 푼도 없이 세금만 내느니 좀 몇 분 안 되더라도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제도적으로 형성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아예 못 푸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농촌 지역에 한해서지만 이게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 이게 수도권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때 가면 너무 늦어서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도쿄를 중심으로 주변에 신도시들이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 신도시들이 지금 이런 슬럼화를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기부터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지정되고 있는데
이 입지가 안 좋은 외곽에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신도시들은 사실 수요는 되게 힘들거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집값은 비싸고 이러다가 이제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가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능동적인 차원에서 좀 풀 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요. 네. 일본 주요 도시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통근 거리가 먼 도심 인근 신도시가 주택 구매자들에게 제일 먼저 외면받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한때는 꿈이 신도시였지만 지금은 노인 타운으로 변해버렸다. 더군다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직장에 가까운 도심으로 몰려들자 신도시의 기능은 더욱 위축되어 버렸다. 또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울 1990년대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현상 등으로 이러한 탈신도시 도심 폐기 현상은 상당 시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요거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이 핵심은 뭐냐? 결국은 이와 같은 현상들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도 이런 게 발생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딴 게 없어요. 바로 도심 회귀예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다시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신도시들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1기부터 3기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대부분 모든 경제적인 기반들이 사실 이런 외곽 쪽에 그러니까 자족 도시로 이것이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고 현재 그런 자족을 누린다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쉽게 말해서 이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인데 판교 신도시에는 뭐가 있냐면 판교 테크노 파크가 있단 말이에요. 테크노밸리가. 그리고 그게 지금 1차 완전 성황리에 돼가지고 지금 2차, 3차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계획 자체를 판교 신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결합을 시켜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족도시가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서 판교 신도시의 테크노밸리도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서 충분히 경제적인 기반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또 실제로 이게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 판교라는 건 사실 입지가 원체 좋았고 또 경기도에서 뭐 가장 공들여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호응이 좋아서 아주 호황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다른 외곽 쪽에서 만약 그렇게 진행돼서 판교처럼 그렇게 될 거냐? 그거는 사실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지역적 기반이 과연 자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요들이 몰리고 또 기업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예요. 판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지정하는데 옆에다 이제 테크노밸리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산, 뭐 이렇게 해서 테크노밸리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판교처럼 그렇게 성공하느냐?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되고 입주를 하려면 사실 어떤 본사와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기반들이 이런 네트워크들이 제대로 옮겨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 뭐 기업체 몇 개 온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교통 왜 그러면 또 아무리 이주한다고 해도 또 이 서울와의 접근성을 또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무리 기획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은 분명히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데들은 결국은 했다 하더라도 낭중지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족 기능은 상실할 수밖에 없어져요. 자족 기능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뭐냐? 다시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어져요. 결국 이게 뭐냐면 직주 근접하고도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통계가 나온 것들 보면은 도쿄를 중심으로 신도시를 많이 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려니까는 실제로 도로 뭐 전철 다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게 원활하게 쉽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서울에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원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지역을 했지만 거기서 출퇴근을 하려면 그야말로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왜냐면 도로는 뚫렸지만 도로 꽉꽉 막혀. 지하철 뚫렸지만 지하철 하려니까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막 두 대 세 대 막 묻혀. 완전 뭐 맨날 출퇴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도쿄를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신도시를 갔을 때 평균적으로 4시간씩 걸린다.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이 출퇴근으로 빠진다? 이게 과연 요즘에 추구하는 이제 워라벨하고 과연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렇다고 앉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4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지옥철에서 지옥 도로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집에 가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출퇴근하고 집에 가면 자야 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는 최근에 어떤 트렌드인 일의 워라밸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하고 도저히 안 됐으니까 어떻게 처분하고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직장 근처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최소 출퇴근 고생을 안 하니까. 대신에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제대로 팔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거의 결국 누가 사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점점점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 가면 갈수록 이 도심 회기는 점점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왜? 모든 지역적인 기반들이나 경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화 무슨 여러 가지 모두 다 했을 때 결국은 서울이라는 그 핵심은 벗어나고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와 같이 판교처럼 이렇게 자족도시 기능이 완성된다는데 모든 신도시가 이런 기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족 기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 몰리고 막 일산 주변으로 신도시 티치즈 막 몰리면 결국 그 교통 막히고 지하철 출퇴근을 하면 몇 대씩 그냥 보내고 완전히 낑겨서 가고 정말 저도 몇 번 그래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안 이거 손잡이를 안 잡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냥 공중부양되는 왜 주변에서 밀려니까 순도들 이런 현상들은 그렇게 하고 집에 간다? 뭐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가 된다. 그러면 힘들어지죠. 1년, 2년 살다가 결국은 힘들어서 다시 서울로.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차이가 확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사지는 못하고 결국은 또 월세나 전세로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이제 균형화 정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쉽지만은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지역 균형화 정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좀 제대로 되지는 않는 얘기예요. 결국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 이걸 벗어나서는 뭐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탄탄하게 왜 이런 수요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심 회계, 도심 집중 현상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집중 문제를 풀어서 기업체들을 이런 식으로 테크노밸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자족 기능을 형성해 주어서 이렇게 자족적으로 굳이 꼭 서울에 연결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최근 일본 주택시장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심 회귀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봤듯이 일본은 1990년대부터 외곽의 교외로 이주해서 좀 더 넓은 주택을 구입해 생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도심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출퇴근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자녀들의 학업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사회 현상으로 떠오른 독신과 만원의 영향으로 도심 집중 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독신자들은 집장과 가까운 지역에 소형주택을 분석하거나 임대해서 생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심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선호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 계속. 도심 회귀와 인구 집중 현상은 인구 감소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주택의 외곽 확대 현상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어나는 인구를 도심의 주택만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심 외곽까지 주택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나 일본은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외곽의 개발 사업을 하거려 대규모 주택 단지를 개발해봐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 미분양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자,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다 연결돼서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신도시들 지정했던 건 결국 뭐냐면 서울이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도 막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직장들을 이제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도저히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를 지정하는데, 자, 이거는 언제 했냐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할 때, 소위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점점 분산했을 때 그나마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도 지금 뭐 감소 현상 벌어지고 있고 한국도 조만간에 인구 증가나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될 그런 세대가 왔어요. 물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령화 현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과연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게 분산만 시킨다고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빌 수밖에 없어요. 빌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 정해진 인구에다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지금은 우리 이 부동산 어떤 주택 문제는 사실 인구 감소와 인구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현상 이런 거랑 또 1인 증가 이런 거하고 뗄 수가 없어요. 또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잘 혼인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혼인율도 낮아지고 또 출산율은 뭐 한 명도 안 날 정도로 0.98명 뭐 이렇게 한 명도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인구가 점점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에서 봐서는 사실 사망률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혼자 사는데 이런 외곽에서 혼자 사는 건 사실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외곽에서는 주로 이제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로 해서 가는데 혼자 사는데 아파트 뭐 방세기짜리 굳이 아파트가 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서 살지 말고 직장 그쪽에 있는 오피스텔 아니면 뭐 여기서 뭐 다세대 원룸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하게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서 과연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지죠. 왜? 그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올라가서 소득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 몇 배로 더 집값은 뛰고 있으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다 연결지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 또 하나는 이 외곽 같은 경우 사실 대형평형으로 주로 많이 가거든요. 중대형평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25평짜리 뭐 5억을 주고 샀다. 그런데 외곽 나가면 이거 뭐 48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외곽으로 나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과연 외곽을 나갔을 때 문제는 거기서 기반이 돼서 내가 산다면 사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다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연결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출퇴근이 다시 걸렸다든지 모든 기반이 다 서울로 있다 그러면 결국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결국 이거 팔려고 들어가려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차이가 확 납니다. 얘가
이 집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몇 배로 이 집이 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젠 이걸 팔아도 48평 팔아도 25평 살 수가 없어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러한 일본 사회 현상의 변화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의식 구조의 변화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이 많은 젊은이들은 현실적으로 집을 살 능력도 안 되고 굳이 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주택에 대한 구매보다는 임대, 그리고 대형보다는 소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이게 꼭 비단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거 사실 우리나라라고 만약 여기서 봐도 일본의 많은 아니라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네. 가장 우리나라 설문조사 최근 거를 봤는데 왜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 직장 문제도 있고, 근데 의외로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바로 주택 문제예요. 직장은 뭐 정 안 되면 뭐 어떻게 알바라도 하고 막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럼 어쨌든 소득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을 얻을 수 있는 사는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임대를 해서 얻어 뭐 전세를 됐든 뭐 월세가 됐든 그걸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주택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얘기가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1순위예요. 직장보다도 먼저예요 이게. 사실 그걸 보고서 되게 이건 뭔가 문제가 크게 잘못됐다. 저도 이제 부동산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진짜 결혼가든지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서 정말 하게끔 하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애가 나오고 그래야 인구가 맞고 이래야지 다음 세대 때 어떤 중추적인 기반이 되고 이 국가가 이루어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 이러다가 보면 진짜 우리나라 자체가 100년만 지나 200년 지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 세계에서 1위 됩니다 우리가. 왜? 그만큼 출산율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또 학교, 학원, 이름, 직장 문제도 있지만 제일 먼저는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주택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쓸데없이 저출산 이런 거에 10년 동안 130 몇 조를 썼다 써도 마야 효과도 지금 하나도 없는 거 자꾸 이런데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결혼만 하면은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 50년 사실 평생 아닙니까? 평생 살 수 있는 이런 그게 무슨 30평 40평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18평에서 25평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 그냥 임대아파트 의무적으로 다 배정을 하고 그래야지 집 걱정 안 하고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엄한 데 쓸 돈 다 모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서 과연 그게 그렇게 될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주택을 구매하진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임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안 좋다. 그러면 딴 게 없어요. 분양사업은 거의 안 돼요. 제가 또 이제 실무를 오래 해보니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기가 호황일 때. 호황이다. 그 다음에 침체. 이렇게 봤을 때 경기가 호황일 때는 주로 무슨 사업이 잘 되느냐? 시행사업을 통해서 분양이 잘 돼요. 분양. 시행을 왜? 세운데 계속 이제 호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 수요가 이제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몰려오니까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새 아파트, 새 주택에 대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시행사업을 해가지고 분양들이 팡팡 터지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경기가 침체할 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 되게 힘들어. 분양이 안 돼. 현실적으로. 아무리 잘 주고 해도 일단 분양 자체가 안 돼. 수요가 또 떨어지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결국 뭐냐면 임대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대 이걸 놓고 보면 어떤 일을 벌였냐. 제가 요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자산가들이 임대주택 건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분양형으로 안 하고. 내 자산 가치의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할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급 단위 해가지고 이제 PM, 토지 개발에서 어떻게 할 건데, 수지 분석표까지 보고서 할 건데, 이거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체 때 굳이 내가 분양형은 할 필요 없어. 안 해. 왜? 나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자산에 대한 밸류업을 하는 거야. 밸류업.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걸 다 뭐로 한다? 임대를 해버린다. 왜? 분양을 안 받으니까, 어차피 분양 안 받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뭐는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주택이 됐든 무슨 오피스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뭐야? 임대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지나면서 부동산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거의 폭포처럼 떨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분양한다고 해서 분양이 돼야 안 돼요. 분양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임대 쪽으로 활성화돼요. 임대다 얘기 나오면 뭐예요? 바로 이건 자산관리하고도 연관이 돼요. 네. 자산관리는 누구예요? 자산가들이 하겠지. 없는 사람이 자산관리 하겠어요. 결국 자산가들이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밸류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임대사업화 시키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임대보험에 임대화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자, 합시다. 국내 주택시장이 10에서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주택시장을 따라가는 현상이 잦은 현실에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 나타나는 임대주택 활성화. 자, 그거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활성화. 소형주택 선호 현상. 소형 현상. 도심 집값 상승과 오래된 주택의 리모델링 확대 현상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할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가능해진다. 자, 보통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앞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점점 시차가 짧아져요. 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망 때문에 정보들은 되게 빠르거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시차가 줄어들어. 그래서 요즘은 사실 5에서 10년이에요. 그 얘기 뭐냐? 지금 일본의 시장은 5년 후에 우리랑 비슷하게 간다는. 아니, 똑같진 않지.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갈 거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일본에 우리 시장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5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유사하지,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은 200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인구 감소 현상이 진행 중이다. 빠른 고령화 및 생활 방식 변화로 가구 구성원 수가 1980년 3.22명에서 2010년 2.4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중대형 주택의 분양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거 밑줄 보시고. 그런데 일본의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도심과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자, 거기에 별표 치죠. 이게 뭐로 이루어진다? 도심 회귀, 도심 집중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저저번에 배웠죠? 무슨 이론이죠? 저수지 이론 기억나죠? 저수지 이론.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해? 중앙이 됐든 외곽이 됐든 꽉꽉 차겠지, 물이. 근데 가뭄이 들어. 그러면 뭐부터 말라진다? 외곽부터 마른다. 즉 인구는 정체됐거나 감소되면은, 그러면 거기가 감소되는 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외곽부터 이루어진다. 왜?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거든, 외곽은.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직장 찾아서, 우리 예전에 왜 60년대 70년대 고향 떠나서 서울로 몰려왔었잖아요.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왜? 직장 찾아서 먹고 살기 찾아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도심 회귀, 도심 집중화 현상이에요. 계속. 앞에서 보았듯이 도심은 직장인 수요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젊은 직장인들은 직장이 주거 지역과 가까운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 내 인구 집중으로 도심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새로 짓는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지자 기존 주택을 고쳐서 활용하는 중고주택 리폼 시장이 자, 중고주택 리폼 시장. 이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지?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일본의 중고주택 리폼 시장은 우리나라의 리모델링 시장과 네, 우리나라 리모델링 잘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보면 이제 일본 주택 시장의 변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야.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인구가 감소되지?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거 아니지, 지역별로? 어디요? 외곽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중앙은 집중해서 해요. 물론 이제 서울도 지금 1000만 명에서 깨졌어요. 지금 1000만 명이 아니에요. 밑에 줄었는데, 그럼 이 줄어든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왜 갔느냐를 봤더니만 뭐 때문에 갔다? 집 때문에 갔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는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외곽으로 가. 외곽으로 가는데 외곽에서 어디 갔냐? 자기 직장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하고 가장 가까이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로 가더라는 얘기지. 왜? 거기로 어차피 이제 출퇴근 전쟁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이래서 사실 경기도도 많이 넘어갔어요. 뭐 저 지방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버티다 못 버티면 다시 서울로 들어가. 다시 들어온다. 힘들으니까. 그러면 서울로 들어올 때는 그 사이 집값이 변동이 많이 심해지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집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임대로 준다. 자, 그 다음에 뭐 1인 가구 증가, 이제 1인 가구 증가는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네. 마찬가지죠. 1인 가구가 굳이 나 혼자 사는데 집 앞에서 살 일 있어요? 안 살아, 희한하게. 집 앞에 혼자 내려가면 안 내려가더라고. 왜 그러면 알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뭐합니까 혼자? 그나마 여기라도 있어야 아는 사람이 있고 뭐라도 하니까. 그래서 안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당연히 뭐 임대를 해가지고 당연히 가겠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원룸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 네. 이제는 고령화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어차피 축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잖아. 고령화 때문에. 그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외곽으로 가셔야 돼요. 외곽으로 가셔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러잖아요. 빈집. 그러니까 노인분들, 노숙자분들 다 밑으로 내려보내잖아요. 안 그러면 빈집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때쯤 되면은 이 외곽에 있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 값들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하시는 이런 고령화 노인분들이 아마 그쪽에서 이제 터전을 마련하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변화, 뭐 이건 뭐 나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걸 보셔야 돼. 리폼이잖아. 다시 한다는, 다시 폼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리모델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고 법규나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아직 뭐가 안 나왔냐면 이제 리모델링 이제 수직 증축.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 이제 3층 이하까지 수직 증축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는 이것이 보류가 되고 있어요. 이것만 딱 풀린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아파트 굳이 재건축 그 기간 막 10년 이상씩 걸려가면서 그 맨날 안전지형 소해가지고 맨날 그 문제 안 생기고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안 일으키고도 리모델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 왜?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건물이라든지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 지금 20년 이상 된 30년 이상 된 그 건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조사 자료를 봤더니 30년 이상 된 게 뭐 거의 뭐 50% 60% 이상 가고 20년 이상 된 게 뭐 40% 50% 가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새 거가 없다는 얘기야. 새 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30년 40년 지나면 막 녹슬어 비세 창틀에 바람 막 풍선 들어와 아주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제 리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리모델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리폼, 이거 재건축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 이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리모델링을 할까, 재건축을 할까 고민들이 많이 해요.
사실 돈은 보면 재건축이 되거든. 왜냐면 재건축이란 건 뭐야? 싹 밀고 다시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이고.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시간에 걸리고 하는 만큼 이제 수익은 더 높은 거고. 리모델링은 그게 아니거든. 뼈대, 골조 이런 것들은 안 된 상태에서 고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크기라든지 넓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건물 입장에서는 굳이 저도 이제 PM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실대로 싹 밀고 사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 리모델링을 하는지 맞는지는 그건 지역별이나 이런 어떤 주변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사실 정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이런 미품 시장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은 사실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토지 나대지, 소위 말하는 토지 나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있지만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서 지금 해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시고 뭐 어떻게 바뀔지는 뭐 나중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팡팡 그거 풀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심의 허파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풀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으면 결국은 이 리모델링 재건축은 외에는 지금 새로 공급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서울 특히 강남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이어지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아마 꾸준하게 이어질 것인데 그때 되서는 과연 그럼 이 새로운 아파트 이거에 대해서 이 공급 부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결국은 이거를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건축에 관련돼서 사실 엄청난 규제를 좀 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건축이 너무 이제 집값이 너무 가격들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는 그 주변까지 영향을 다 주니까 이거를 좀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누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누릴 수가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새로운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분명 제한이 가져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 부족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울, 특히 강남 쪽에서는 필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향후에도 결국은 서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 뭐 직지분적, 또 다 나왔죠. 좀 출대한 어떤 그 불편함, 그다음 외곽에 대한 수요의 감소, 슬럼화 현상,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서울에 대한 수요는 그건 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특히 이 강남권에 대한 수요는 아마 계속 왜 누구나 다 선호하니까 지방에 사신 분도 다 선호하니까 그만큼 수요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다만 이제 얼마만큼 공급을 제대로 밸런스를 낮춰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어떤 상승과 하락이 계속 수반될 거다라고 여기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형 평형보다는 왜 그러면 이제 인구수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구수가 늘어나. 우리나라는 인구는 줄지만 가구는 계속 늘어져요. 세대수. 왜?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는 한 세대가 뭐 우리 때만 해도 70년대 이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한 세대다 그러면 보통 뭐 4명, 5명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세대 그러면 4명, 5명 사실 쉽지 않아요. 거의 뭐 1명, 2명, 뭐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이런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는 물론 있죠. 있긴 했지만 그거는 어떤 대중적인 것은 아니고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형 평형이 대대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 소형 평형이지만 그만큼 평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선진화가 되다 보니까 잘 나오다 보니까 25평형도 충분히 33평형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대형 평형을 선호하진 않을 것이다. 소형 평형을 갈 것이고 설령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구매를 안 하더라도 임대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왜? 그만큼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구매를 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 없으면 결국 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굳이 내가 살지 않더라도 잡아놓게 되면은
결국 그거를 임대로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